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날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단문집 펴놓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대상적격부터 들어갑니다. 10페이지 피시고, 우리 3회차까지 복습할 때까지는 별도로 교재 보지 않고 그냥 판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적격, 우리 이제 공부하는 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소송을 먼저 공부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심판에 대한 학습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소송의 종류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3조를 피십니다. 행정소송법 3조. 3조에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4개가 나오죠. 항고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 당사자소송에 보게 되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리고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했죠? 공법관계입니다. 그 밖에라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의 법률관계도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예요? 둘 다 공법관계인데 앞에 거는 처분이 원인이 되고 뒤에 거는 처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공법관계입니다.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당사자소송이라는 이름은 항고소송이랑 비교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항고소송은 그 피고가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청이 되는데 당사자소송은 피고가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행정주체가 되죠. 그렇죠? 피고가 행정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싸움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이랑 민중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소송 여기까지가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 주관적 소송이 됩니다. 그다음 민중소송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중소송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권리구제랑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한다. 네 번째 이제 기관소송이 있는데 기관소송은 누가 제기하는 소송이냐? 행정기관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기관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송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 되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겁니다. 크게 2개로 나누시고요. 그 중에서 원칙은 이제 주관적 소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하고 당사소송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분이죠. 따라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 중심이 되고요. 항고소송의 종류가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보시게 되면 취소소송하고 무효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를 우리가 작위라고 하고 후자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위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 부작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하고 어느 쪽이 더 많겠냐? 작위 쪽이 더 많겠죠. 그러면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작위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쪽이 중심이 된다? 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처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다투려고 합니다. 위법한 경우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위법하기는 하지만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 취소 사유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위법하고 그것이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무효 사유라는 게 있는데 99%는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취소를 제기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무효하기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취소 소송이 중심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객관 소송보단 주관 소송입니다. 법률 관계보다는 처분입니다. 부작위보다는 작위입니다.
무효보다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은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46개 조항 중에서 27개가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간다?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취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 배워요. 그럼 취소는 3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의 판결 3단계로 나눠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확장을 한다?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넓힙니까?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부작위 위협 확인소송까지 넓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고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그러면 이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 소송까지 확대를 시키면 주간소송이 됩니다. 주관적 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랑 또 비교하면서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대한 논의가 넘어가고 객관소송까지 확대를 시키게 되면 행정소송이 끝나고 그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 행정심판까지 확대를 시켜서 행정쟁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소송과 심판을 합쳐서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네, 행정심판법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펴보시고 행정심판법은 5조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5조에 3개가 등장을 하죠.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소송의 어느 파트죠? 항고소송 파트죠. 예,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 인정하는 행정심판은 오직 무엇만 존재한다? 항고심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행정소송 중에 무엇과 비교를 한다? 항고소송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에는 무엇이 없다? 당사자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진호위의 구제 신청이라거나 이와 같은 당사자 심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호위 구제 신청은 누구랑 사용자랑 근로자랑 싸우는 거죠. 한쪽이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인데 당사자 심판입니다. 이런 당사자 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아닙니다. 이건 뭐에 해당해요? 헌법 107조 3항의 광의의 행정심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당사자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심판 넘어가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법에는 뭐만 존재한다? 항고심판만 존재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이랑 비교하면서 공부한다 이거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취소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뤄야 되겠죠? 예, 3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소송재판, 본안재판, 법원 판결 이렇게 3단계로 갑니다. 오늘은 소송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재판에서는 무엇에 대한 심리를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뭐든지 다 판단을 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한 요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당사자의 주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권심사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전부 판단하는데 그럼 여기에 소송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이제 항고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했죠?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소송. 권리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한테 어떤 권리 의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행정작용이 되는 거고 이 행정작용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만 주관적 소송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대상적격 문제가 됩니다. 대상적격.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를 펴보시고 19조 본문에 보면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고요. 처분 등이라고 하고 있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처분 등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그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취소의 대상은 뭐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거죠. 이 부분까지가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고적격으로 넘어갑니다. 원고적격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원고적격입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죠. 대상적격은 우선 그 행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원고적격은 그 행위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은 지금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주간 소송으로서의 취소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입니다.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은 세 개 모두 다 권리 의무와의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무슨 권리죠? 행정법은 공법인가요? 사법인가요? 공법이죠. 그럼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공법상의 권리. 그래서 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공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세 개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소송 요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원고적격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고적격이라는 건 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에는 누구와 누가 포함됩니까? 원고 말고도 피고가 포함되죠. 원고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원고적격이라고 한다면 피고로서의 자격을 피고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원고적격하고 피고적격을 합쳐서 우리가 당사자적격이라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송 요건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피고적격이 추가되죠. 지금까지 몇 개죠? 4개입니다. 대상, 원고, 협의, 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이 항상 소송보다 먼저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제기하는 건 불가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헌법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07조 3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소송의 전심 절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 절차다. 심판이 먼저고 소송이 다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거친다고 하게 되면 소송보다 먼저 거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가지 우리 포인트 찍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2가지는 뭐였죠? 대량성과 전문성입니다. 대량성과 전문성. 그와 같은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는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들이죠. 도로교통법상 처분 사건.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대량성. 이걸 전부 다 바로 법원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법원이 마비됩니다. 먼저 행정심판 단계에서 걸러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량성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전문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이 있는가? 전문성이 그들에겐 없죠. 그들은 법률적 판단만 할 줄 알 뿐이지 사안마다의 전문성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들이 가장 전문적이란 말이죠. 행정기관의 심판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문제 관련돼서도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심판 전치주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 소송 요건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총 5개가 나왔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소기간이라는 게. 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기간 제한이 붙는데 며칠에 며칠이다? 90일에 1년이다. 90일에 1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처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겠죠.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처분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은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처분의 제3자한테는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허가가 나왔는데 다른 누군가의 제3자는 그 허가가 나온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3자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소송 요건이 총 몇 개가 나왔습니까? 6개가 나왔죠. 네, 이 외에도 관할 법원이라거나 소장 등의 이제 소송 요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첫 번째 대상 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상 적격입니다. 대상 적격, 행정소송법 몇 조? 19조였습니다. 19조 본문입니다. 단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조가 제목이 취소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적격 같이 되어 있는데, 단서는 무슨 소송이에요? 단서는 재결취 소송입니다. 본문이 먼저고 단서가 다음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처분 등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분 등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2조 1항 1호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2조 1항 1호로 가보십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가보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재결 앞부분까지가 뭐예요? 처분입니다. 괄호 열고 이하 처분이라 한다. 거기까지가 처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등이 되는 것이겠죠. 뒤에가 등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그러면 19조 본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조 1항 1호에 있는 처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하고 이게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로 넘어갔단 말이죠. 단서로 넘어가 보니까 재결 취소를 제기할 때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뭔가 요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죠? 위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처분이든 등이든지 간에 그게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본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19조 단서는 뭐가 된다? 재결 취소송에서의 처분 취소이 아닙니다. 재결 취소에서의 본안 요건 규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소송 요건이 아니다. 대상 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본안 요건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럼 대상 적격은 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19조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 등으로 가고 본문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2조 1항 1호로 가져갔더니 처분 등이 뭐라고 했어요? 4개로 나눠지고 있죠. 4개로. 첫 번째,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분이 됩니다. 처분이 된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는 그 거부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다? 상대방한테 원하는 법률관계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관계를 형성해주지 않겠다. 새롭게 형성하는 걸 우리가 적극, 그 다음 형성하지 않는 걸 소극. 그러면 그 거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처분이 되는 겁니다. 소극적 처분. 위에 있는 처분은 소극과 적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소극 플러스 적극.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하고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처분하고 모든 처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소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해서 또는 그 거부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건 바로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럼 세 번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형식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처분.
이 앞에까지, 거부까지가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행정행위가 되고, 예, 완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기도 연기지만 연기에서 말하는 선행학습 특강은 4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부터 출발을 시키고 있으니까, 예,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항상 처분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행정행위가 아니고 처분입니다. 처분. 법에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법에 있는 것은요, 예,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행정행위랑 비교하면서 처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예, 뒤에서 우리가 처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 여기서 처분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학설이 2개가 있어요. 행정행위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요. 행정행위보다 처분이 크다라고 보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다수설의 입장은 이원론이고요.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처분의 범위 중에서 행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있죠. 그 나머지 범위가 바로 형식적 처분 영역이 되는 거고, 우리 법에서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밖의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밖의 이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처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취소의 대상이죠. 예,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있죠. 행정심판의 재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재결도 여러분들 처분입니까? 예, 우리 행정소송법이 처분하고 재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판례 역시도 재결은 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재결 처분이라고 불러요. 재결 처분입니다. 이것도 처분의 일종입니다. 재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처분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결도 처분인데 굳이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재결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은 우리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다루도록. 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19조 단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조 단서. 재결에 대한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취소가 뭔가 다른 요건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결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재결 처분이 됩니다. 재결 처분이. 그럼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논의가 기본 논의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제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추가 논의가 나오는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대상적격 문제는 여기서 3개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예, 3개의 뭐뭐뭐 있었습니까?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있었죠. 입법 규율 역사. 입법 규율 역사. 예. 그럼 입법 규율 역사에서 입법은 뭐예요? 행정 입법입니다. 행정 입법. 행정부도 법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행정부도 법을 만들더라. 그런 걸 우리가 행정 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입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행정 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입법 규율 역사에서 입법 부분입니다. 법규 명령에 대해서 과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에 대한 취소 문제입니다. 2012년도 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법규 명령에 대한 소송 허용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2번째 규율입니다. 규율. 규율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부관에 대한 내용이죠. 부관. 부관이란 무엇이다? 행정행위에,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 있는 거죠. 부과되어 있는 종된 규율입니다. 종된 규율. 민법에서 배운 부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종된 규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입법 규율 역사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적 해석을 묻는 문제입니다. 역사적 해석, 그러니까 구법과 신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법과 신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역사적 해석을 묻는 문제. 이게 바로 뭐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역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논의가 대상적격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이 처분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처분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분 개념.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에는 1원론과 2원론과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처분이라는 것이 행정행위랑 똑같은 거다. 이거는 좁게 보는 겁니까? 넓게 보는 겁니까? 처분을 좁게 보는 거죠. 네, 2원론은요. 처분은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2원론. 처분을 좁게 봅니까? 넓게 봅니까? 넓게 보죠. 네, 판례 입장은 어느 쪽 입장이에요? 판례는 1원론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1원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점점 넓혀갑니다. 판례의 원칙은 1원론입니다. 다수설의 입장은 2원론의 입장입니다. 2원론. 그래서 우리는 요 입장을 취합니다. 2원론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입법자는 왜 굳이 이런 부분을 포함시킨 것인가? 헌재는 처분의 범위를 법원이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입법자가 남겨놓은 것이다. 충분히 확대가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처분 개념에 대한 논의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일로 내려옵니다. 형식적 처분 논의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원론의 입장을 취했죠.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행정행위보다 처분이 더 넓은 부분이 어디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부분이죠.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원론을 취했습니다. 그럼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뭐라 부른다고?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론론을 취해도 이원론을 취해도 그게 아직 여러분들이 행정행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행정행위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교과서 매직행정쟁송법 책에 항고송의 대상적격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적격 테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가 총 10개의 행정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10개 중에 하나라면 말이에요. 행정행위라면 그게 행정행위라면 이론론을 취해도 처분이죠. 똑같은 거니까. 이론론을 취하면 처분이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그보다 크니까 역시 처분이죠. 그럼 행정행위라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을 굳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개를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5개가 뭐가 있다? 행정청의 행위여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구체적 규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 집행 행위여야 되는 것이지 법 제정, 입법작용이나 법 선언, 사법작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공법행위,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공법상의 행위, 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행정행위입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이라는 건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맨 위에 있던 1번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상대방과 어떤 의사 합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계약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5번째 요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외부 행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외부 행위여야 됩니다.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즉 뭐예요? 사실적 효과만 동반한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행위여야지 사실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법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이 5개의 요건 중에 뭐 하나가 깨지면 행정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행정행위가 아닌 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5번째. 그 중에 뭐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법적 행위가 아니면 말이에요. 사실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이와 같은 사실행위가 과연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요. 행정행위도 아닌데 과연 처분으로 인정하고 취소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원론을 취했을 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에 행정행위가 아닌데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게 요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문제는 소극의 상황이든 적극의 상황이든 둘 다 이 구도의 문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 같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소극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연기 때 풀었던 기본 사례 안에 있죠? 기본 사례 안에 있는 출생신고 수리거부 사건이 바로 소극 상황입니다. 수리거부입니다. 거부. 소극은 거부라고 했죠. 수리거부 문제가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노동법 질문하신 분 계셨죠? 거기 징계위 제가 이런 말씀해서 GS1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징계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 국가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79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개 종류의 징계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한 게 그 친구의 비행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거 아닌데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로? 견책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견책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표창도 많이 받고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감경을 시킵니다. 징계 처분 중에 가장 경징계인 견책 대상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하나 감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의 대상으로 삼는다? 경고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야. 경고. 너 상급자의 멱살 잡고 흔드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경고예요. 불문 경고. 더 이상 너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이거는 행정 지도입니다. 그냥 권고 행위예요. 권고.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 부과받은 바 없으니까 멱살 좀 더 잡아도 됩니다. 그냥 권고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불문 경고, 이것도 처분일까요? 이런 문제가 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불문 경고가 처분이 된다면 그거는 거부가 아니니까 소극적 처분 쪽이 아니라 적극적 처분 쪽으로 해당 사항이 있겠죠. 소극적도 적극적도 역시 과연 이와 같은 사실행위가 처분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중간에 있는 소극적 처분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부. 그거부라는 걸 앞에 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해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거부면 거부는 처분이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법에. 그쵸? 우리 법에서는 처분에 대한 거부를 한 거면 그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다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신청권이라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가 그것을 거부당한 거죠. 그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만 그 거부라는 게 너의 권리의무에, 거부에 의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진 거부 처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청권이라는 요건을 거부 처분 성립의 추가 요건으로 하나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신청권 과연 인정될까? 그래서 거부 처분 성립될까? 그래서 그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쪽은 거의 레전드입니다. 보통의 행정법 문제는 다 거부로 출제가 됩니다. 거부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결 처분이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재결도 처분이라고 했어요. 재결이 처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말이죠. 몰라도 엄연히 19조 본문에서는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고 등은 2조 1항 1호에서 행정식판 재결이라고 했고, 그러면 재결에 대한 취소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 이것도 과연 대상적격 문제일까라는 거죠. 이게 만약 대상적격 문제라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때만 소송요건으로서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상황일 겁니다. 결론은 이건 대상적격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 없다 문제는 대상적격 문제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안 문제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굳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원처분입니다. 원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뭘 제기했다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요. 네,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겠죠. 예, 재결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예, 재결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 재결은 누가 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하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데 행심위가 합니다. 행심위가. 판결은 법원이 하고 재결은 행심위가 합니다. 예, 행심위가 재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행심위가 한 재결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행심위가 처분청의 지위에서 한 처분이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행심위가 재결청의 지위에서 한 재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소송에서도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본안 판결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소송 재판을 합니다.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게 있다면 아까 몇 개 생각하기로 했어? 6개 생각하기로 했지? 그 중에 뭐 하나를 못 갖춘 게 있다면 소송 판결이 나와요. 무슨 판결이죠? 각하 판결이 나오죠. 각하 판결. 네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 안 해줄래? 나 재판 거절하는 겁니다. 그쵸? 거절하는 각하 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만약 소송 요건을 다 갖추면 무슨 판결이 나오죠? 다 갖추면? 네? 본안 판결이 나오죠? 본안 판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안 재판을 들어갈 거고요. 본안 판단 들어가서 본안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여기서 판결이 바로 나올 겁니다. 각하 판결. 갖추면 어디 들어가? 본안 들어가서 본안 판결이 나올 거야. 여기 와도 뭔가 요건이 있겠죠? 본안 요건이 있을 겁니다. 취소송에서의 본안 요건은 뭐예요? 원고가 주장한 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바로 그게 본안 요건이야. 이 본안 요건을 갖추면 무슨 판결이 나와? 인용 판결이 나오죠? 본안 판결 중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본안 요건을 못 갖추면 처분이 위법이 아니면 무슨 판결이 나와? 기각 판결이 나오죠? 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해요. 행정심판도 들어갑니다. 행정심판에도 여기에 소송재판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요건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심리가. 여기에 본안재판이 있었다면 여기도 본안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청구 요건이 있어요. 심판을 제기하는 청구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기억하세요. 소송에서의 요건은 6개가 있었죠? 6개 중에서 하나만 빼면 됩니다. 뭘 빼면 되겠까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빼면 됩니다. 행정심판법에 보면 51조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못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판 청구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꼭 거쳐와야 된다라는 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요건만 버리면 심판에서의 요건 5개가 구성이 됩니다.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협의의 심판이익,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 청구 요건입니다. 청구 요건을 못 갖추면 무슨 재결이 나와요? 여긴 재결이라고 했죠? 여기는 각하 재결이 나오겠죠. 여기 청구 요건을 다 갖추면 무슨 재결이 나옵니까? 본안 재결이 나오겠죠. 본안 재결 좋아요. 심판에도 본안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서 취소 심판의 본안 요건은 뭐가 돼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위법 또는 부당이죠. 이 본안 요건을 갖추면 무슨 재결이 나온다? 인용 재결이 나온다. 못 갖추면 무슨 재결이 나온다? 기각 재결이 나온다. 좋아요. 그러면 3개 잡았네요. 재결의 종류를 우리가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3개를 잡았죠. 여기서 각하, 기각 이거 말고 말이에요. 인용 있죠. 인용이에요. 인용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너 주장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전부 인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너의 주장의 일부만 인정하겠다라는 일부 인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의 종류는 2개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인용이나 일부 인용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재결이 나왔는데 그게 인용 재결이더라 이거야. 인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런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용 재결 나오면 그거는 이 행심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재결한 게 아니고 이건 뭐다? 처분청의 지위. 얘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에 처분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이 있을 겁니다. 처분청이 처분한 거랑 똑같이 저행정심판위원회가 뭐 한 거야? 처분청의 지위에서 처분한 거야. 이래 주장하는 놈이 있는 거야.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게 맞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19조 본문이 적용되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재결 소송이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소송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19조 본문만 적용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19조 본문뿐만 아니라 무엇도 적용되는 겁니까? 19조 단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결 취송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19조 단서에서 뭐라고 했어? 재결에 대한 취송을 제기할 때는 그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죠. 19조 중에서 단서 부분도 적용돼 버리는 겁니다. 재결에 대한 소송으로 봐버리게 된다면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문과 단서가 적용되면 우리는 뭐가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건 기본이고 여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본문, 밑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때요? 대상적격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본문이 적용되는 거야 이 부분이 있잖아요. 본문은 분명 대상적격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봐버리면 본문만 적용되는 거야 이러니까 본문이 적용되는 상황이 맞아? 라는 문제가 이렇게 견해 대립이 들어오죠. 인용에는 뭐가 있고 뭐도 있어? 전부 인용도 있고 일부 인용도 있어요. 나중에 일기 거의 다 끝날 때쯤에 가면 행정심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14년도 여러분 너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상적격 문제가 여기서 한번 걸릴 수 있어요. 또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저거냐 이거요. 독자적 처분이냐 아니냐. 행심위가 한 저 재결이라는 게 독자적 처분이냐. 독자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의 지위에서 한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보시게 되면요. 43조 4항 한번 보겠습니다. 43조 4항. 행정심판법은 소송법과 달리 특이하게도 재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재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43조에 보면 1, 2, 3, 4, 5항이 있죠? 1항에는 각하예요. 2항은 기각이에요. 3, 4, 5는 인용이에요. 3항은 취소예요. 4항은 무효입니다. 5항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나눠졌죠? 그 중에 43조 3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항. 3항에 보니까 그 청구가 인용이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나오죠?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령 재결이 포함되어 있죠. 명령 재결이. 엄연히 취소 심판은 형성 심판인데 형성적 쟁송인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명령 재결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행 심판이 아닙니다. 이행적 쟁송이 아니에요. 형성적 쟁송입니다. 그런데 명령 재결이 있어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여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말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건 뭐였습니까? 처분 취소 명령 재결입니다. 2010년 1월 25일 전까지는 처분 취소 명령 재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명령 재결이 하나가 있다 이거요. 명령 재결이 있고 그 명령한 게 있겠지. 14년 노무기출문제로 생각하면 뭘 명령했습니까? 취소를 명령했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취소 처분 나오겠죠. 지금 법에는 뭐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변경 명령 재결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무슨 처분 나오겠습니까? 행심위가 명령한 대로 변경 처분하게 되겠죠. 취소를 명령하면 취소 처분하고 변경을 명령하면 변경 처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명령받은 뭔가의 처분이 나오겠네요. 근데 취소되는 것도 싫고요. 변경되는 것도 싫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소송으로 불복을 하고 싶습니다. 시킨 놈 따로 있고요. 행동대장 따로 있죠.
누가 한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여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1번. 아니면 여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2번. 뭘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거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뭐냐? 이행재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놈 죽이면 뭐 하겠느냐 이거요. 시킨 놈 그대로 살아있고 그럼 또 다른 똘마니가 또 그 짓을 또 할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예요? 오야를 잡아야 된다. 이게 이행재결설이에요. 시킨 놈 죽이자. 그게 아니라 내부적 행위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시킨 건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시킨 것이다. 실제로 움직인 놈이 나쁜 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내부적 행위설입니다. 아니다. 시킨 놈이든 그거 한 놈이든 다 나쁜 놈이다. 어느 쪽이든 공격해도 상관없다. 이게 병존설입니다. 병존설. 통설 판례는 양쪽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를 죽이면 얘도 죽고요. 얘를 죽이면 얘도 죽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두목을 없애버리죠. 두목을 가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직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똘마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경찰서에서 다 붑니다. 그렇죠? 결국 또 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둘 중에 한 놈만 잡으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하다. 이거 행정법에서는 이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취소 판결 받아내면은 얘도 같이 취소되는 기속력이 적용되고 관계행정청이잖아요. 소외 대상의 처분행정청, 얘는 관계행정청. 그 다음 여기다가 취소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얘도 같이 취소돼서 죽는다. 역시 뭐예요? 기속력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얘가 처분행정청, 얘는 관계행정청이잖아요. 무엇이 소외 대상인지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뭐 있어요? 과연 재결이 독자적 처분인가? 그 다음 여기서는요. 명령재결입니다. 명령재결이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이 소외 대상인가? 두 개의 상황이 걸리겠죠.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조립식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 문제가 뒤에 보면은 쭉 한 5개가 걸릴 겁니다. 조립식 맨 끝에 부분에.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게 여기에는 재결 처분 부분입니다. 뭘 기억하자고? 첫 번째, 독자적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특수 논의가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 과연 명령한 놈을 공격할까 아니면 그에 따른 놈을 공격할까 이런 문제가 걸릴 수 있겠죠. 총 4개입니다. 기본은 처분이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행정행위가 아닌데도 처분이 될 수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야, 걔가 거부했는데 처분에 대한 거부만으로 족한 거야? 판례가 딴소리 하던데 신청권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 행정심판 한번 거친 다음에 소송 가는 중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인용 상태야. 인용 재결. 전부 인용이든 일부 인용이든. 그러면 그 재결을 그냥 처분으로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거 명령 재결이었다. 시킨 놈이 따로 있고 한 놈이 따로 있는데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19조 본문하고 그 다음에 2조 1항 1호에 따른 대상적격 논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규율 역사로 넘어갑니다. 입법규율 역사. 행정 입법이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행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가 한다라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놓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기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관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내용의 그걸 했냐 이거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이거는 실질을 내용 실질 순서를 바꿀까요? 그 행위의 실질이 무엇이냐 이거요. 행위의 실질이 무엇이냐. 이건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3개를 나눠보시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이 한 행위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일 수도 있고 항상 순서는 입법행정사법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순서입니다. 행정부가 뭐 했다? 법 만들었대. 행정부가 뭐 했대? 법 집행했대.
행정부가 뭐 했대? 얘가 심판을 했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행정입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정심판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거 세 개라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 했던 얘기는 바로 이거죠. 행정처분 이 얘기를 한 거고 밑에 재결처분은 행정심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행정입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가 75조, 95조에 있습니다. 75조에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95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행정기관이죠. 네, 걔가 만드는 거 그게 시행령이에요.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도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총리령, 부령, 실무적으로 뭐라 불러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면 그 행정입법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헌법에서 이런 게 법규명령이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시행령, 시행규칙 말고 또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고시나 훈령이나 통첩이나 예규나 지시나 이런 것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럼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동부 예규 이런 거 막 등장하잖아요. 예, 노동부 예규는 과연 처분인 것인가 법인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면 뭐로 만들어진 거야? 법규명령. 그 외의 걸로 만들어지게 되면 뭘로 만들어진 거야?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진 거야.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형식 얘기했습니다. 형식. 네, 요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셨죠? 이 중에 첫 번째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될 거예요. 뒤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형식하고 그 다음에 실질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형식 그 다음에 실질 나눠보시게 되면 첫 번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행정입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진 행정입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나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지는 행정입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뭘로 만들었니? 이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실질, 내용이죠.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법규명령의 형식이냐 행정규칙의 형식이냐 이 얘기를 했다면 법규명령의 내용인가 행정규칙의 내용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법규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법규명령은 법입니다. 법률과 똑같아요. 법규적 사항을 규율합니다. 법규적 사항이란 건 뭐예요?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면 우리는 그것이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그 내용이 법규명령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거죠. 법규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처분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처분 기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일 많이 만났던 건 그거예요. 1회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이런 게 뭐예요? 가중요건 규정이라고 배웠죠? 협의회 소액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가중요건 규정이라고 배웠는데 가중요건 규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뭔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영업허가를 취소하면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하면 될까요? 정지를 한다면 몇 개월짜리 해야 될까요? 이건 바로 이와 같은 재량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중요건 규정은 뭐라고? 이와 같은 재량준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처분을 하는 기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때 우리 그거를 행정규칙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리,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면 법규 명령의 내용입니다.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이면 행정규칙의 내용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냐 아니고 훈령, 고시 이런 거냐.
권리 의무에 대한 것이냐 아니고 처분 기준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법규 명령 행정규칙 나누어지겠죠. 여기서 법규 명령 형식의 법규 명령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을 수 있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그러면요 눈에 딱 봤을 때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이건 법규 명령이죠. 형식도 실질도 분명 법규 명령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이건 행정규칙이다라고 우선 출발을 시킵니다. 출발시켜요. 전형적인 법규 명령은 아니니까요. 우선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출발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논증하는 과정은 안 쓰셔도 됩니다.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년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규 명령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 질문을 했지 요게 법규 명령인지까지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뭐니까? 행정작용법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질문은 안 했습니다. 우선 법규 명령 전제는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결론만 알면 되겠죠?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학설 대립이 상당히 복잡하게 있는데 얘가 세 개는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얘는 법규 명령이 아니야. 행정규칙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규 명령이냐 아니냐는요. 대외적 관계에서 구속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겁니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물어보지 않는다. 더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노동부 예규 이런 거 내용도 행정규칙, 형식도 행정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헌재는 그거 법규명령으로 봐요. 예, 아주 특이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건 모르셔도 되니까. 예, 문제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전제를 줄 겁니다. 전제를 줄 겁니다. 법규 명령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행정 입법 논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세 개로 나눠지면 첫 번째 전형적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적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이 있다. 나중에 심화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게 협의설, 두 번째 게 중간설, 세 번째 게 광의설 이렇게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뭐를 알고 싶은 거죠? 처분적 법규 명령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처분적 법규 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처분적이라고 했죠. 적. 그러면 앞에 게 뭐예요? 처분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형식은 법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의 법규 명령이다. 형식은 법규 명령이고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실질은 처분이에요. 그러면 처분입니까? 법규 명령입니까? 처분이죠. 이걸 처분이라고 본다면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법규 명령 중에서 어디까지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처분적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예요. 그 다음 부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부관은 주된 행정 행위에 부가돼 있는, 붙여져 있는 종된 규율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yes but 하고 부관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 허가 처분이 재량행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얘한테 뭐 건축을 하라고 뭐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게 원래는 허가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어떤 공해 배출 시설이라거나 아니면 안전시설 등의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지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시설 설치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니까 NO 하고 거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해주면서 대신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좀 만들래? 라고 조건을 붙여요. Yes, but 하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부관입니다.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주된 행정행위는 여기에 수익적 처분이 들어옵니다. 주된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항상 수익적입니다. 수익적 처분이 들어와요. 그 위에 뭐가 붙어있다? 부관이 붙어있더라 이거야. 여기에 부관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얘는 뭐예요?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부담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수익적 처분이 나와서 나한테 발생하는 효용은 10의 효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효용을 뭐예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부관이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부관이라는 것을 효과 제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종된규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플러스 10의 효과를 제한을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제한을 시키냐? 마이너스 2만큼 제한을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부관부 행정행위를 받게 되면 나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해? 플러스 8만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원래는 뭐였어야 돼요? NO였죠. NO. NO는 0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뭐로 넘어갑니까? 플러스 8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부관은 국민한테 좋은 겁니다. 알겠죠? 예, 0인데 8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2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 7을 잡았다거나 아니면 어처구니 없이 마이너스 20을 잡아갖고 오히려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죠. 부관이 잘못 붙어 있다는 겁니다. 위법한 부관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관이 위법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얘가 위법이더라 이거야. 위법이더라. 위법인데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 전체, 처분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송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처분이니까.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처분은 이것 전체 눈사람으로 보이지 이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뭐 처분 통지서에 부관 땡땡 뭐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문장으로 쭉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취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은 어느 것만 제거하고 싶어 한다? 이건 그냥 갖고 싶어 해. 이건 갖고 싶어 하고 이것만 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 여기다가만 이렇게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줄 수 있겠니?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일부 취소 소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취송이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더라 이거예요. 일부 취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부관만 가지고 취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삼게 돼요. 근데 취송의 대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19조 본문에 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분이라고. 그래서 결론만 우선 간단하게 끌어내면 나중에 학설 논의는 따로 다시 하도록 하고 결론만 끌어내면 그렇습니다. 부관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더라 이거예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는 부담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기타 부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부관에 뭐가 포함돼요? 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철회권 유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부담과 그 외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야? 얘는 처분이 맞아요.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새로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 사례에 들어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거기다가 1년 기한 조건을 붙였어요. 1년 동안만 도로의 이 부분을 해당 부지를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로조명허가를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효용이 효과가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기한을 제한을 시키고 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만큼 뒤로 일부 후퇴가 되네요. 8만 남았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법적 효과 있습니까? 아니죠. 원래 있는 거의 일부를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쵸?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떤데요? 얘는 똑같은 문제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도로조명허가를 해줍니다. 플러스 10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관으로 점용료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일부를 배제시키는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너 다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야. 돈 내라고. 점용료 내라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 새로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와 관계없이 뭐라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로 부담은 처분이고 기타 부관 처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대상적격 인정돼야 안 돼요? 결론만 딱 봐도 그냥 행정소송법만 가지고 봐도 이거는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건 처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이 중간에 엄청나게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판례도 이렇게 끝내고 우리도 이렇게 끝낼 겁니다. 이게 부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인데 이거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에는 말이에요. 국공유재산에는 그것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고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6조 5조에 보시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크게 두 개로 나누겠소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똑같습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왜 가지고 있는 재산이냐 이겁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 그 외의 재산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 재산을 지가 빌려주고 돈 받고 팔아서 돈 받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이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일반 재산 쪽은 뭐라고요? 사법 관계가 되는 것이고 사법이 적용됩니다. 사인 간의 관계랑 똑같이 봐요. 하지만 행정재산 어때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죠. 여기는 공법 관계를 보고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재산을 관공서 청사 지하에 있는 공간을 구내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갑한테 허가를 해줬어요. 구내식당 사용허가 이런 걸 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관공서 청사는 뭡니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행정재산이죠? 원래 뭐로 봐야 돼요? 공법관계로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허가를 했다면 이건 무슨 행위? 공법행위죠? 이거는 누가 봐도 관공서청사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 누가 봐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행정처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다? 방금 이랬죠?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 적용되고 사법행위라고 했잖아. 옛날에는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 사법상 계약행위를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라는 준용 규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있었다고 했어? 1976년하고 공유재산은 2005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입법, 규율,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 구법과 신법을 비교하는데 구법에 뭐가 있었어?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준용 규정이 있었어요. 일반 재산 쪽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라. 사법상 계약행위에 대한 법리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라. 라는 법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특허 처분으로 보여지는데 옛날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행위로 보던 시절이 있었더라 이거야. 지금도 그 경로 의존성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사법상 계약일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그 당시 바로 반전변수로 작용했던 준용 규정이라는 게 현재는 폐지되고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원칙대로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문제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요건 6개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대상적격 얘기를 이렇게 해서 7개를 마쳤습니다. 7개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7개 우선 뭐뭐 있는지 지금은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뭐뭐 있는지 기억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원고 적격부터 마지막 6번째 소송 요건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